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현직 생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입사원 연말정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흐름을 먼저 확인해 보고요. 신입사원이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을 많이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이 뭔지 잠깐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최종 정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직장인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로 일정 금액이 떼어진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월급에서 소득세가 먼저 떼지고 난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세금이 원천 징수됐다고 하고요. 이렇게 매달 원천 징수되는 금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기준에 따른 대략적인 세금 금액입니다. 각 직장인에게서 정확한 소득세 금액을 떼가는 게 아니라 월급 금액과 부양가족 수만을 기준으로 만든 단순한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비율의 금액을 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소득과 부양가족 수가 동일한 직장인들이라도 각 직장인이 1년간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개인연금 등등 어떤 지출 항목에 얼마씩을 썼느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할 때 적용받는 공제 금액이 달라지고 최종적으로는 내야 하는 소득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천징수로 동일한 금액을 소득세로 받아두었는데 지출 패턴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직장인마다 납부해야 하는 최종 세금 금액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누구한테는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둔 게 되고 누구한테는 세금을 덜 받았다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직장인별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해서 확정하고 너무 많이 거둬둔 사람에게는 더 거둔 금액만큼을 돌려주고 더 적게 거둔 사람에게는 덜 받은 만큼을 더 받아내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 거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연말정산은 정확한 근로소득세 계산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근로소득세 계산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소득은 연봉이 익숙하니까 근로소득세 계산을 연봉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봉은 회사에서 받는 급여, 상여, 수당, 인정상여 같은 것들을 다 합친 걸 말하는데요. 이 연봉에서 식대,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같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실비 보상 성격의 소득인 비과세 소득을 빼주면 총급여라는 게 됩니다. 이 총급여에다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주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이니까 소득의 일정 포션은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무조건 빼준다는 개념으로 적용해주는 공제고요. 총 급여 금액이 적을수록 최대 70%까지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해 줍니다. 다음은 이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소득공제 등을 빼줍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되고요. 연금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납부액, 특별소득공제는 본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낸 거, 기타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 등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공제들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 금액을 모두 빼주면 근로소득세 세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세율에서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주면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세금 금액이 계산됐으니까 이제 이 금액을 납부해야 할 것 같지만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을 100% 납부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 세액공제,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각 세액공제별로 정해진 비율의 금액만큼 세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세액공제 부분에서 꼭 기억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표준세액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13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건데요. 이 표준세액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해도 세액공제 금액이 13만원보다 적은 경우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굳이 공제 효과도 적은 개별 공제 한두 가지를 신청하느니 그냥 표준 세액공제를 받는 게 환급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누가 챙겨주지 않고요. 내가 직접 꼼꼼히 따져보고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세액공제까지 빼주고 나면 결정세액이 되고요. 이 금액이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지 아니면 추가로 더 내야 하는지는 이 결정세액하고 원천징수했던 소득세 합계 금액인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같은 공제들을 가능한 많이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공제들은 연말정산을 할 때 직접 챙겨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들이라 자칫 신청이 누락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고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거니까요. 꼭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신입사원 근로소득세 계산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 대상 기간입니다. 회사 입사 시기에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대상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기존 사원은 1월에서 12월까지가 연말정산 대상 기간이지만 신입사원은 본인이 입사한 달부터 12월까지가 대상 기간이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 중에서 어떤 항목들은 회사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해주기 때문인데요. 어떤 항목들이냐면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같은 항목들인데요. 이런 항목들은 회사에 입사한 달부터 공제가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상 기간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입사한 달부터로 제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입사원이 꼭 챙겨야 하는 공제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별로 차이가 많겠지만 공통적으로 챙겨야 하는 항목은 있는데요. 우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챙겨야 합니다.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창작예술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그리고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에는 매년 150만원까지 5년 동안 산출세액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업종에서 근무하는 신입사원이라면 이거 하나만 챙겨도 낼 세금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직장 근처에서 월세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렇게 지출된 월세 금액에 대해서 연간 750만 원을 한도로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액의 12%,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 기준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도 잘 챙겨야 하는데요. 특히 이직을 한 신입사원이라면 잘 챙겨야 합니다.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이직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냈을 건데요. 국민연금은 직장 근무기간이었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1년치 납부금액이 모두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이직 준비기간에 납부했던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회사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1년치 납부금액이 조회되는 게 기본이긴 한데요. 여기서 가끔 오류가 발생해서 지역가입자로 낸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제 대상 금액 꼭 확인해 보고요. 누락이 있는 것 같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받아서 꼭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입사 동기라서 연봉이 같은 동료라도 연말정산 후에는 누구는 환급받고 나는 더 토해내는 경우 흔합니다. 연말정산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모두 꼼꼼히 챙겨서 환급 많이 받는 게 연말정산을 잘하는 거니까요. 공제 항목 잘 챙겨서 환급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